네, 안녕하세요. 백군종입니다. 긴급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출렁이고 있잖아요. 게다가 시장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제가 인사이트를 전달드리고 같이 이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영상 댓글에 있는 신청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요, 여러분들께 이제 지금 현 상황에 대한 분석과 인사이트 전달해드리는,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서울 집값이 왜 떨어져? 서울 집값은 당연히 오르지. 게다가 강남, 마용성 뭐 이런 데 가격은 당연히 오르지 않을까? 수요가 끊이지 않잖아요. 누구나 거기 가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비트코인 가격도 그냥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거다. 백군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비트코인 101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넷플릭스 쇼를 하나 봤는데 맨하탄 소유학이라는 재밌는 이제 실제 리얼리티 예능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 얘기는 당연히 나오지 않고요, 부동산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서렌트라고 하는 뉴욕 부동산 브로커리지 회사, 그 회사의 직원들 그리고 대표와 직원들이 이 뉴욕 전역에 있는 이 부동산을 고객들을 만나서 이제 판매하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다뤄지는 그런 리얼리티 예능인데, 거기에 이제 1화에 굉장히 멋진 초고층에 있는 펜트하우스가 나오거든요. 센트럴 파크 타워라고 합니다. 맨하탄 거기 보면은 이제 삐쭉 솟아있는 굉장히 높은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센트럴 파크 타워 펜트하우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꼭대기층 3개층을 묶어서 한 집으로 이제 팔더라고요. 근데 이 집이 지상 432m 높이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거 공간입니다. 우리나라 뭐 롯데월드 타워가 더 높은 건물이긴 한데, 주거 공간으로 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해요. 그리고 총 3개층이며 촬영 당시 매매가가 2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2억 5천만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 원이 조금 넘나요? 엄청나죠? 집 한 채에 3천억 원,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아무튼 엄청난 가격을 가지고 있는 이 펜트하우스, 이 펜트하우스를 이제 판매하는 걸 보면서 비트코인과의 관련성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건물만 보면은 이 집이 되게 작아 보이는데, 뭐 화장실도 11개나 있고 방이 뭐 몇십 개가 있고, 총 3층이니까 3층에는 연회장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1층, 2층은 집이고 3층에는 연회장도 있고 뭐 이런 굉장히 큰 집입니다. 그리고 이 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금 센트럴 파크가 딱 내려다 보이는 맨하탄 한복판에서 센트럴 파크 뷰로 이 집에서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집이거든요. 뉴욕 사람들에게는 꿈의 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쇼에 나오는 얘기인데, 헬리콥터가 이 집보다 더 낮게 난다고 합니다. 헬리콥터가 한 300m 상공에서 난다고 하는데, 이 집이 432m 상공에 있으니까 헬리콥터가 나는 것도 이제 위에서 내려다볼 수가 있는 그런 집이고, 이 센트럴 파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금과 같은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앞에 아무것도 없는, 말하자면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초고층 펜트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억 5천만 달러의 이 넷플릭스 쇼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는데, 자, 이 집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죠. 셜록 현준 채널에도 이 건물이 소개가 됐더라고요. 뉴욕 한복판에 출몰하고 있는 초고층 빌딩들의 정체 직접 가서 확인해보니 라고 하는 에피소드에 보면, 이 유현준 교수님께서 직접 뉴욕에 가서 뉴욕에 있는 이제 굉장히 랜드마크 건물들을 직접 돌아보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이 건물 센트럴 파크 타워라고 하는 이 건물도 직접 가서 그 밑에서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나 되게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일단 공중권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이 뉴욕시가 굉장히 특이한 부동산 관련된 법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랜드마크 건물들, 오래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건물들이 뭐 100년, 200년 된 건물들인데, 이 건물들을 부시고 새로 짓고 부시고 새로 짓고, 왜냐하면 뉴욕이라는 땅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 땅 주인들, 건물주들은 당연히 건물을 높이 지어서 거기에서 더 많은 월세를 받고 싶어 하죠. 근데 뭐 4, 5층짜리 건물, 옛날 건물들은 훼손을 시키면 또 이 도시의 랜드마크가 없어지는 안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구상해냈냐, 4, 5층짜리 오래된 건물들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가 이 건물의 공중권을 옆에다가 팔 수 있는 권리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랜드마크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가 그 위에 건물을 더 높여서 증축을 하면은 가질 수 있는 공중권, 30층, 60층까지 건물을 증축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를 공중권이라는 걸로 환산을 해서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게 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부지를 그냥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부지에다가 건물을 짓고 싶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층수 제한이 있어서 40층까지밖에 못 지어요. 40층 위에다가 공중권을 매수한 거를 더 얹어서 60층, 70층, 80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 거래요. 이 설명이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그래서 센트럴파크 타워 같은 초고층 건물, 아주 얄쌍하면서 이게 뭐 몇십 미터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폭은 가로 세로 길이는 몇십 미터밖에 안 되는데 길이는 432m까지 올라가는 독특한 건물이 생길 수가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 서울도 보면은 이 층수 제한이라는 게 있어서 건물 높이가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규제적인 어떤 혁신으로 뚫어낸 거죠, 뉴욕시가. 그래서 지금같이 되게 훌륭한 랜드마크를 가질 수 있게 됐고, 앞서 보여드린 센트럴파크 타워, 이런 비슷한 건물들이 몇 개가 더 있다고 합니다. 7개인가 8개가 더 있다고 하는데, 그런 독특한 외형을 가진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이제 스카이라인이 굉장히 독특해지는, 미국만의, 이 맨하탄만의 굉장히 독특한 스카이라인을 가지게 된 비결이라고 합니다. 이 비결을 하나 일단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스카이라인이 형성된, 맨하탄만의 매력을 가지게 된, 그래서 센트럴파크 타워의 가격도 유현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따르면 한 300억 정도 가치라고 보는데, 그게 3천억 원까지 지금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결국 그런 부가가치, 어디에도 없는 부가가치가 형성된 거잖아요. 그게 그 가격을 밀어 올리는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실제로 살지는 않지만 이 집을 사놨다가 나중에 현금이 필요할 때 다시 되팔 수 있는 사람들이 보통 많이 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뉴욕시 법에 따라서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으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데요. 183일 이하로 거주한다면 1년에 거의, 그러니까 살지 않는 거죠. 뭐 베이케이션 홈 정도로 사놓고 휴가 때나 잠깐 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정도로 쓰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 부동산을 다시 팔 때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오르진 않을 수 있어도 완전히 엄청난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이 뉴욕시에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 부동산 펜트하우스가, 그래서 그렇게 그냥 재산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현금이 필요해요. 그러면 다시 그 집을 되팔 때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건 굉장한 혜택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희소성, 그리고 세금도 아낄 수 있는 절세 혜택, 이런 것들이 엄청난 가치가 매겨져서 3천억 원이라는 가격이 매겨지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류현준 교수님이 미술품에도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술품도 똑같은데, 고가 미술품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점점 올라가죠. 계속해서 희소해지죠. 그 사람이 그 그림을 그린 분이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은 더 희소해집니다. 그래서 고가 미술품이 부자들 사이에서 많이 거래가 되는 이유, 즉 이 미술품을 사놓고 있다가 다시 되팔 때 세금도 절세를 할 수가 있고, 미술품은 이제 세금이 안 붙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미술품을 사놓고 있다가 다시 되팔고 그 현금을 다시 얻어서 다시 미술품에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산 가치를 지켜나가는 부자들이 굉장히 많다. 50억에 사면 그 50억을 그대로 사는 사람이 언제나 있다. 시장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즉 환금성이 높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자산도 가격이 높다고 해서 안 팔려, 내가 팔고 싶을 때 안 팔리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것만으로도 디스카운트가 생기는데, 미술품은 그 시장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크리스티 경매, 소더비 경매, 이런 것도 존재를 하고, 게다가 그 밑에는 박물관, 미술관이라고 하는 어떤 인프라까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대중들도 언제든지 미술관에 가서 멋있는 그림들을 보고 그것의 가치를 알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고, 교육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인터넷에도 뭐 이런 정보와 이런 어떤 교육 정보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적인 인프라까지 깔려 있기 때문에 미술품 시장이라는 게 죽지를 않아요. 미술품 가격이라는 것도 그래서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미술품의 가치, 희소성이 있고, 그 밑에 시스템이 존재를 하고, 즉 시장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문화적 인프라 때문에 하나의 큰 시장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부자들이 언제나 미술품을 사고 팔 수 있는,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수요가 죽지 않는 그런 매력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 뉴욕시에 있는 센트럴파크 타워 같은 초고층, 초고가 부동산도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걸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비트코인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비트코인도 똑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희소성이 끊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은 2100만 개라고 하는 개수의 제한도 있고, 게다가 비트코인의 블록 용량도 제한돼 있잖아요. 1MB라고 하는 그 블록 용량에 내가 원하는 트랜잭션을 담기 위한 그 수요가 계속해서 존재를 하고, 제한된 공간 때문에 희소성이 끊이지 않아요. 게다가 이 높은 수요가 기술적인 혁신, 그 다음에 제도적인 혁신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술적인 혁신은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겠죠. 비트코인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 위에 새로운 기술이 올라가고, 새로운 기술이 올라가서 이 제한되어 있는 블록 용량도 확장성을 가져가서 도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도적인 혁신도 일어나고 있죠. 미국에서도 뭐 트럼프 만약에 대통령이 실제로 집권을 하면은 지금 뭐 국회 의회에 계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친 비트코인 법안들도 통과시키겠다, 텍스 어드밴티지 주겠다, 비트코인을 파는 거에 대해서 재산세 물지 않겠다, 양도세 물지 않겠다, 이런 것도 지금 이미 논의가 되고 있고, 이게 바로 뭐냐면 열역학의 한계를 극복을 하는 겁니다. 피지컬한 물리적인 재산은 열역학의 한계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근데 이거를 극복을 하는 게 그래서 이 가치를 드높이는 방법이거든요. Thermodynamics라고 하죠. 이거 마이클 세일러가 굉장히 많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마이클 세일러 강의 많이 보신 분들은 Thermodynamics, 열역학 많이 들으셨을 건데, 열역학의 한계, 즉 비행기도 날려면은 어떤 혁신이 존재를 해야만 했겠죠. 엔진도 필요하고 그 기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그 디자인, 그러니까 비행기의 디자인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 디자인이, 그 안에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이게 열역학이에요. 이거를 이제 극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높은 수요가 혁신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뉴욕도 건물이 뭐 40층까지밖에 들어설 수 없는데 공중권이라는 혁신적인 제도가 등장해서 그 위에다가 40층을 더 얹을 수 있는 혁신이 발생했고, 그래서 뉴욕 센트럴파크 타워가 나왔고, 가격이 300억 원짜리가 3천억 원까지 올라가는 거죠. 미술품도 마찬가지고. 자, 비트코인도 똑같은 모습으로 진화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완전히 차별화된 희소성이 발생해서 더 가격이 올라갑니다. 수요가 더 높아지고 더 가격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천문학적인 거래 단위도 현금화할 수 있는 거대한 시장이 조성이 됩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언제나 현금화가 가능한 거대한 시장이 존재를 하죠. 1.3조 달러짜리 시가총액이 존재를 하고, 그보다 더 큰 거래량이 존재하는 시장이 언제나 존재를 하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언제든지 시장에서 현금화가 가능하다. 이거 자체가 하나의 또 프리미엄입니다. 오히려 부동산보다도 더 이 면에서는 유리하죠. 부동산은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이 맨하탄 소유학이라는 넷플릭스 쇼에서도 나왔지만, 매수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팔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썰헨트라고 하는 부동산 브로커리지 중개 법인의 이 어떤 능력의 한계라고 지금 볼 수 있고, 만약에 다른 더 큰 부동산 법인이 가져가면은 이제 더 좋은 고객들을 찾아서 바로 판매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아무튼 부동산은 이런 매수자와 매도자를 딱 정확하게 매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그런 걱정도 없이 언제나 현금화할 수 있는 장점까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문화적 인프라 당연히 존재하죠.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종 디지털 자산, 디지털 화폐에 계속해서 매료되고 있는 이 MZ세대가 하나의 문화적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 컨퍼런스 같은 것도 미국에서 열리고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저는 2023년에 가봤는데, 비트코인 행사는 다른 암호화폐 행사들과 다른 점이 미술품 전시 공간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플리마켓도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내가 너무 좋아해서 그것 관련해서 조각품, 책, 미술품, 이런 문화적인 용품들을 만들어서 팔고 막 그래요. 그 컨퍼런스에서. 그 다음에 미술품을 경매도 진행을 하고, 한쪽에서는 이런 어떤 문화적인 르네상스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도 비트코인의 큰 이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게 미술품 시장과도 비슷하고, 또 높은 가치를 가진 이런 뉴욕 센트럴파크 타워 같은 고가 부동산과도 상당히 비슷한 부분인 거죠. 우리를 계속해서 매료시키는 거죠. 이런 넷플릭스 쇼 같은 게 나와서 내가 가보지 않아도 막 내부를 보면서 와, 나도 저런 데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비트코인도 아주 비슷한 그런 문화적 인프라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공통점, 고가 부동산과 비트코인의 공통점을 보면 비트코인은 왜 가격이 오르는지 설명이 됩니다. 굉장한 희소성, 그리고 그 희소성이 발생시키고 있는 기술적인 제도적인 혁신, 그것 때문에 더 높은 수요가 발생하고 가격이 더 올라가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가격이 끊임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변동성은 있죠. 하지만 사이클을 거칠 뿐이지 가격은 계속해서 우상향 한다라는 거고, 그것을 현금화할 수 있는 거대한 시장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한테 매력적입니다. 게다가 만약에 이제 뭐 보유세, 재산세, 양도세 이런 것까지 혜택을 받기 시작하면 부자들이 부동산 사서 쟁여놓고 미술품 사서 쟁여놓은 것처럼 비트코인도 사서 쟁여놓고 현금화가 필요할 때 크게 현금화하고 언제든지 현금화하고, 이런 큰 시장이 또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더욱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가게 하는 문화적 인프라가 가격까지 밀어 올리는 그런 시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101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가격이 왜 오를까,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오를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뉴욕에 있는 고가 부동산과 비트코인의 공통점 설명을 드려봤고요. 만약에 아니 서울 집값이 왜 떨어져? 서울 집값은 당연히 오르지. 게다가 강남, 마용성 뭐 이런 데 가격은 당연히 오르지 않을까? 수요가 끊이지 않잖아요. 누구나 거기 가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비트코인 가격도 그냥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거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 101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 지금 현 상황을 함께 분석해 볼 수 있는 시간 함께 가져볼 거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신청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